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예비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집에 있던 물건까지 싸그리 전부 다 사라졌죠. 예비 신랑이었던 장문호는 곧바로 경찰서로 가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그간 왕래가 없었던 사촌형까지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 이 여자 꼭 찾아야 돼. 다음 달에 나랑 결혼할 여자야.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때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문호가 알고 있던 강선영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먼저 결혼하자 그랬습니다. 빨리 하자고 나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해 이혼했던 경험도 있었고, 애기요? 네, 저희 병원에서 출산하셨던 애기요. 심지어 아이까지 출산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보험금을 탄 딸이 곧이어 사라졌다는 거.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강선영을 죽인 게 차경선일지도 모른다는 사촌형의 말까지 더해지자 장문호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차경선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빼앗으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편물이 없어진다고? 집에도 놀러오고 급친해졌대요. 둘이서 한 평에 나비 보러 간다던데요. 자신의 고객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되자 장문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차경선과 고객이 만나기로 한 장소로 달려가는데, 영화의 제목인 화차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는 이 중에서도 세 번째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죄인을 싣는 불이 타고 있는 수레를 말이죠. 그래서인지 영화 속 인물들은 자신들만의 화차에 올라타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차경선, 그녀 때문에 고통받던 장문호, 강선영 아니면 또 다른. 경찰 재직 중 뇌물을 받은 대가로 백수 신세가 된 김종근, 그런 그를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그의 아내와 방치된 아들, 결혼을 잘못한 대가로 모든 게 망가지고 어머니까지 하늘로 떠나보내야 했던 차경선의 전 남편, 그리고 가난 때문에 술집을 전전하던 강선영. 차경선은 고객. 분명 이들 모두는 각자의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들의 삶을 한 명 한 명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근본도 없는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설치더니. 장문호의 아버지가 내뱉었던 이 대사로 유추해보건대 장문호는 차경선과 결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밀어붙이고 결국 허락을 받아내기까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건 차경선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차경선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남에도 미련할 정도로 그녀를 믿었고 이해하려 했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천에 친척도 아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찾으려 했고, 나 이 여자 꼭 찾아야 돼. 다음 달에 나랑 결혼할 여자야. 나 그 여자 꼭 만나야 돼. 변호했고, 내 선영이 찾아달라 그랬지. 언제 형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자고 한 거야? 걔는 인마 살인자야. 엄마하고 딸 죽이고 가짜 행세했잖아. 누구 보고 살인자래? 제천에 가지도 않았잖아. 안 갔잖아. 살인자 아니잖아. 내 말이 맞잖아. 심지어 그녀를 보내주려 했던 건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였습니다. 절대 붙잡히지 마. 이걸 밑바탕에 깔고 영화를 봐야만 장문호의 행동과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문호를 정의내릴 수 있는 단어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호구. 분명 그에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가 잠수 탔을 때, 여자친구의 이름이 가짜란 게 밝혀졌을 때, 어쩌면 여자친구가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을 때, 이혼한 전적이 있었음에도 출산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숨겼다는 걸 알게 그 됐을 여자 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장문호에겐 분명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멈추려 하기도 했었지만 형, 나 그만할래. 그는 결국 끝까지 차경선을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문호를 보며 왜 저렇게까지 하냐고,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너무 자기적이질 않냐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말하곤 하는데 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어디서 또 살고 있겠지. 야, 너 더 생각하지도 말고 찾지도 마. 뭐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황당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확인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이성적인 대처를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더 슬픈 일이라는 거죠. 이성이 마비될 정도의 가슴 절절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테니까요. 암튼 장문호는 바닥을 치고 나서야 멈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차경선의 전 남편도 다르지 않았죠. 그 또한 사랑에 빠져 호구를 자처했지만 결국 바닥을 치고 나서야 이혼을 결심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장문호는 호구가 맞습니다. 근데 누가 더 나은 신세일까요? 사랑에 빠진 호구. 그 호구가 하는 짓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둘 중에 말입니다. 장문호가 사랑에 빠진 호구라는 이름의 화차에 올랐었던 거라면 강선영은 가난이라고 적혀있는 화차에 올라탄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강선영은 돈을 벌기 위해 동창과 함께 서울로 상경했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술집을 전전하며 사채업자한테 빚까지 지는 등 서울에서 누가 선영이 찾아왔다길래 전 사채업자인 줄 알았어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에 대한 소식은 모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고 그로 인해 강선영의 어머니는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결국 사고로 생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기 시작했죠. 하긴 뭐 엄마 보험금 때문에 딸내미가 죽였다는 그런 소문까지 났으니까요.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움의 손길은커녕 비난의 손가락질만 받아야 했던 강선영. 그녀는 누구보다 없는 서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차경선에게 전 지금 못해요. 왜요? 돈 없어서요. 호의를 베풀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호의는 배신으로 돌아오게 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것까지 모조리 다 빼앗겨야만 했죠.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건 이 표지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 써붙여 있는 이 표지판. 이 표지판은 공허한 외침과도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위험하다는 걸 모른 채 여길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경찰의 말대로 거가 워낙 계단이 가팔라서 겨울만 되면 거기서 낙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사람이 죽어나감에도 이 길이 계속 사용되는 건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르고 내릴 뿐이죠. 가난이란 그런 겁니다. 김종근은 뇌물을 받아먹다 걸려 경찰직에서 해임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의 처지야 어찌됐건 경찰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너 방금 캔맥 삥 쳤잖아 이 새끼야. 다 봤어. 아저씨 경찰이야.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마음일 뿐이었고 현실은 시궁창 그 자체였습니다. 와이프에게 빌부터 하루하루를 페인처럼 지내는 백수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옛 동료의 도움으로 한 보안업체의 추천을 받게 되지만 보증인이 필요해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촌동생인 장문호가 나타나며 김종인의 미련은 다시 한번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건을 파헤치며 마치 형사인 양 굴었고 동료의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수군덕거렸고요. 취직은 때려쳤어? 아유 재수 씨 불쌍하지도 않냐? 야, 저 김종근 아니야? 하지만 끝까지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안동 가서 부모님께 털어놓고 이쯤에서 접지 그래. 와이프의 부재중 통화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던 그는 야, 강 부장이 너 출근하래. 전화해봐. 내가 보증 쓴다고 그랬다. 더는 버틸 수 없었기에 결국 보안업체에 출근하기로 결심했고 내일부터 출근하신다며요? 전과 달리 양복을 쫙 빼입은 채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혀왔던 재수 씨가 뭘 잘못했냐? 아 내가 뭐 난 그럼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처럼 인생 조지고 싶어. 미련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죠. 물론 마지막 수사의 마침표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하지만 김종근은 결정적인 순간 첫 출근을 포기했고 차경선을 잡으러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차경선은 이 영화의 제목에 화차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IMF가 터진 뒤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녀의 아버지인 사채에 손을 댔고 이후로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갔고 엄마는 죽었고 15살 때부터 성당에서 고아처럼 지내야 했던 그녀는 다행스럽게도 좋은 남자를 만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었지만 아버지의 빚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되며 자신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날 지켜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 말이죠. 어린 시절 엄마를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장소는 세월이 흘러 결국 그녀를 배신했고 그녀가 바라던 구원의 손길은 아주 매몰차게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구원의 손길 따윈 없다고. 사채업자한테 끌려간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도망친 건지 풀려난 건지. 암튼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차경선은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하였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자 차경선은 살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로 결심합니다. 그건 자신을 죽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포장지를 바꾼다 한들 알맹이는 변하지 않는 법이고 아무리 잘 쌓아 올려봤자 모래성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인지 그녀는 늘 불안해했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동우의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무너진 게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개인 파산이란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내팽개치고 도망쳐야 할 만큼 죽을 죄는 또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는 선택을 했고 또 다른 희생자를 물색하다 장문호와 마주친 뒤 자신을 진짜 소멸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차경선이 장문호를 사랑하긴 했냐는 겁니다. 장문호가 운영하고 있던 동물병원. 그 앞에 계속 나타났던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냥 가서 말 한번 걸어봐요. 말도 안 말을 시키면 좀 나와봐 진짜. 강선영이에요. 강선영. 도망친 뒤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장문호와 마주친 뒤 그녀는 왜 울었던 걸까요? 마지막 순간 장문호의 자장가를 떠올렸던 건 또 무슨 의미인 걸까요? 그를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님 자기 연민이었을까요?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죽여주세요. 제발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던 모습. 전 남편과 이혼하던 날 묘한 표정으로 위자료를 세던 모습. 자신을 도와주던 성당 언니에게 내뱉었던 말 등등. 그럼 나도 놀러 가도 돼? 나 혼자 살 거야. 차경선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이 발견했던 공작 나방. 그 공작 나방은 차경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장치였습니다. 그건 헤르만헤세의 공작 나방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대충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님은 가난해서 채집 상자를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낡은 종이 상자에 나비를 보관하였다. 난 그 나비를 친구들에게 자랑 삼아 보여주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더 좋은 수집 상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이유로 창피해서 자랑도 못하고 겨우 누이에게만 보여주었다. 2년쯤 지났을 때 에밀이라는 녀석이 공작 나방을 잡았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토록 잡고 싶어 하던 오직 나비 도감에만 들어있는 바로 그 공작 나방. 하지만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다. 바보 같은 나의 모습과 영웅같이 우쭐댈 그 녀석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나비를 보기만 하고 얼른 나오려고 했다. 나비는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며 전시판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황홀한 기분에 사로잡힌 채 멍하니 한참 서 있었다. 도둑질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았다.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다. 그래서 난 다시 에밀의 방으로 가 나비를 돌려주려 했지만 주머니에 있던 공작 나비는 무참히 부셔져 있었다.
너무나 나비가 아까웠다. 그토록 아까운 나비가 망가졌다니. 도둑질했다는 양심의 가책만큼이나 망가진 나비가 아까웠다. 집으로 돌아온 난 어머니께 모든 걸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나비를 훔친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빌라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에밀은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저 경멸할 뿐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한번 망가진 건 다시 돌려놓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나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자기 전에 갈색 나비 상자를 침대로 가져와 어둠 속에서 나비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비벼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공장나비 애벌레요. 아, 이거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열흘 지나면 나비로 무화하거든. 위험이 닥치면 날개를 쫙 펴서 그 무늬를 훨씬 크게 보이려고 한대. 집에도 놀러오고 급친해졌대요. 둘이서 한 평에 나비 보러 간다던데요.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과 우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처럼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가난에 쩌들어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날들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닥을 칠 때까지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버티고 버티다 결국 악수를 두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쟤는 분명 그랬을 거라며 혀끝으로 타인을 찌르고 또 찌르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도 분명 있겠죠. 뒤에서 수군덕거리는 경우는 그 수를 헤아린다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많을 테고요.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현실에 아무리 역같다고 해도 우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지금보다 더 비참한 상황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미련은 버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쉽게 버려지는 법이고, 빨리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니까요. 무엇보다 암울한 상황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을 거란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머릿속에서 당장 지워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 걸까요? 영화 속에 나왔던 표지판처럼 공허한 메아리에만 기대해야 하는 걸까요? 전 이 두 인물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 김종군을 도와주려 했던 친구와 차경선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줬던 성당 언니. 만약 우리도 그들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어쩌면 거기서 희망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과거에 발목 잡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누군가의 오늘을 위로하며 리우군의 다락방이었습니다.